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받아오던 용산경찰서 간부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간부는 헬로윈 기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부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4박 6일간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캄보디아 푸놈펜에 도착해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순방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 등도 열어 대북 공조 방안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합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났다는 기대 속에 뉴욕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급등한 우리 증시도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 연속 5만 명대로 금요일 기준 9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BA4, 5 기반 개량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경찰과 소방의 현장 대응 인력 등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죠. 재난관리 책임을 지는 정보부처를 비롯한 각 기관의 윗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론을 둘러싸고 강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정무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놓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민주당은 국민 서명운동을 통한 장외 여론전까지 시작했는데요. 잠시 뒤에 여야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수본의 수사를 받아오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 계장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부 보고서를 부당하게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지 닷새 만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단독주택. 이곳에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 씨를 입건한 지 닷새 만입니다. 특수본은 이번 헬로윈을 앞두고 작성된 용산경찰서 내부 보고서의 원본이 참사 이후 컴퓨터에서 삭제된 것과 관련해 당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의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고서 원본이 삭제된 점을 확인하고 작성자에게 작성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회유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정 씨에게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하고 정보관들을 잇따라 불러 보고서 삭제와 회유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 씨와 정보과장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시스템에 보고가 올라가면 일선서 정보는 삭제해왔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대기 발령 조치까지 내려진 정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국가에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보고서 삭제, 회유 의혹과 관련해 정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이태원 인파 보고서 삭제 의혹에 유독 집중하던 특수본으로서는 핵심 관계자가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더욱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같이 이태원 인파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부터 경찰 수사가 현장 인력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비판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안부나 서울시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만 하고 있는데 이른바 윗선을 섣불리 건드릴 수 없다고 보는 게 현 특수본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1일. 최근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난 상황에서 수사는 일선 경찰과 소방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면 재난안전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 안에서는 특별수사본부가 일선 현장에만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정치권이 너무 경찰 책임으로만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국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야말로 재난과 국민안전의 책임자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한 예로 특수본이 용산경찰서 정보과의 인파우려 보고서 원본 삭제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걸 들고 있습니다. 성과를 위해 마치 일선 경찰서가 보고서 자체를 은폐한 것처럼 몰아간다는 주장입니다. 한 경감급 경찰은 첩보 수집 절차에 따른 정보보고서 처리 과정까지 문제 삼는 건 참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이 비번인데도 현장에 나온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의 늑장 대응을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도 소방 안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에 대해 특수본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없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초기 논리는 윤 대통령 발언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은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다만 대통령의 비판이 주로 경찰에 집중된 건 윗선 수사를 검토하는 특수본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설사 윗선을 수사한다고 해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안전을 보호할 의무, 이것은 국가의 존재이고 목적임에도 비겁한 변명, 참사 수준의 사고라는 말장난, 책임회피, 꼬리 자르기로 무마하자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와 서울시, 용산구, 그리고 경찰과 소방 등 어느 단계에서도 기본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유무를 나중에 따지더라도 정부와 지자체 전반에 대한 수사 자체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민주당이 여당 참여를 압박하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정략적 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 서명운동 등 장외 여론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신속한 진상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이를 반대하는 정부를 겨냥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결국 셀프 수사를 통해서 그 책임 있는 경찰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단 경찰 수사로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야당의 서명운동은 사법 리스크에 몰린 이재명 대표 방탄용일 뿐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악용하려는 작업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확대 재생산시키고 정치 쟁점화해서 끌고 가서 제2의 세월호화 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 정략적인 의도 국민들로부터 동의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사 희생자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는 민주당 주장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족 다수도 정의당도 동의하지 않는 폐륜적 정치 기획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사악한 욕심을 버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유족들이 사생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데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개를 꺼리는데 공개하려고 들고 있고. 반면 민주당은 영정 앞에서 이름을 부르는 게 왜 폐륜이냐며 오히려 참사를 악용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름도 영정도 없이 급작스레 삶을 떠난 156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해 진실도 규명하겠습니다. 야당은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아직까지 여당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상황.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4박 6일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 번영을 기반으로 가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순방에 동행한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 윤 대통령 일정과 순방 의미 등을 짚어봅니다. 조은지 기자. 네, 캄보디아 푸놈펜입니다. 네, 동남아 순방 일정 시작됐는데요. 아직도 밝군요. 네, 이곳 시각으로 오후 5시를 막 넘어섰습니다. 앞선 스페인 나토 순방 또 뉴욕에서 열렸던 유엔 총회와 비교했을 때 그때는 밤낮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는 시차가 딱 2시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착 첫날인 오늘부터 일정 4개가 빼곡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서울공항에서 비행기로 6시간을 날아서 이곳 캄보디아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오자마자 캄보디아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20분 정도 진행했고요. 이어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1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3분가량의 모두 발언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상대로 자유와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과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아래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보편적 가치에 기초해서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영내 질서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방 둘째 날인 내일은 아세안 회원국들과 한중일 3개국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또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함께하는데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지난 2019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모레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5개월 만에 두 번째로 만나는 한미일 정상은 대북 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발리로 넘어가서 G20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역시 김건희 여사가 동행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순방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 그리고 이른바 MBC 취재진 배제를 놓고 뒷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도 있습니까?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정무적인 책임도 따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순방 이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경질을 시사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서울공항 출국장 윤 대통령 배웅을 나온 이상민 장관과의 만남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 장관과 악수하면서 어깨를 두 차례 툭툭 두드렸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치적 책임은 철저한 진상 확인 뒤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 장관 유임 기류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닌지 해석도 분분합니다. 한편 대통령실이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 등을 이유로 전용기의 MBC 취재진의 탑승을 거부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MBC 취재진 4명은 전용기보다 하루 앞선 어젯밤 한국을 떠나서 저희보다 일찍 이곳에 도착했고요. 현재 전용기를 타고 온 기자단과 함께 프레스센터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순방 프레스센터 예산까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자가당착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관련 여야 설전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로 옮겨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정치를 오기로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를 오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사를 배제하는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일이다. 47억 원 규모의 순방 프레스센터 운영 예산을 전액 깎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이 간장종지만하다 정말.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이 예산은 단 한 푼도 국회에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정 언론사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야말로 언론 탄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MBC의 전용기 탑승 문제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으로서 그러면서 MBC가 여러 차례 가짜뉴스로 국익에 손상을 입힌 데 대한 경고성 조치라면서 대통령실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어떤 고의성 오보를 내거나 혹은 뭐 과실로 해서 오보를 내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출입처 금지를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 주장에 공감했고 전용기가 공적 공간이고 취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보도들도 있었고 그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감한 사항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야 신경전은 갈수록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김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들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관계를 의형제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엔 당시 이 대표 측근들과 김 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김 씨의 요구를 승낙했다는 사실도 적시돼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장의 상당 부분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가 나가기 8달 전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비공식 합의를 본 정황도 담겼습니다. 시점은 이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직후인 2014년 6월로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3인방과 김 씨가 술자리에서 의형제를 맺었다고 적었습니다. 배경엔 김 씨의 법조계 인맥을 통한 이 대표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던 3인방과 사업상 편의를 원했던 김 씨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남욱 변호사 등 다른 민간 사업자와의 유착은 10여 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 단계부터 등장합니다. 공소장을 보면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 체제가 추진한 대장동 공공개발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2012년 2월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습니다. 시의원의 반대로 공사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 전 본부장 등은 결국 최 전 의장과 가까운 남 변호사를 포섭하기 위해 개발 방식도 민관으로 바꾸게 됩니다. 공사 설립 이후 김 부원장 등 3인방과 민간업자의 사이는 금품을 주고받는 유착 관계로까지 깊어졌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업자들의 요구가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을 타고 이 대표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해 김 부원장은 자신을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창작 소설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진 않았지만 이 대표는 57번, 또 다른 측근 정 실장은 24차례 등장합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엮인 이 대표 측근과 민간업자가 성남시장 재선에 이어 대선 경선까지 한몸으로 움직였다는 게 지금까지의 검찰 판단으로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오늘부터 범국민 서명 운동에 이제 나서기로 했다고 이제 밝혔죠. 자, 이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쪽과 이제 협상을 계속 하실 걸로 좀 설득 노력을 하실 걸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만. 바로 이제 장외 여론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네, 벌써 이태원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많은 유족들께서 눈물을 닦기도 전에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 그리고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 왜 156명의 사망자가 그 당시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면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가 대답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런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께서 여의도 5번 출구에 나와서 점심때 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엄정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유족들과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로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국정조사에 관련해서는 본회의가 열리면서 국정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이 됐고요. 11월 24일까지 그런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에 대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 상당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협상을 통해서 국정조사에 같이 임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제 국정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각 방송사의 뭐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국민들의 이제 여론 그 추이를 보면은 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그 여론도 상당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좀 그 여론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가 지금 좀 염려된다라고 반대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조사는 사실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 나가서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 여론전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건 그냥 어떠한 진짜의 의도가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금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주도하는 국정조사는 그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사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난 수사를 이유로 증언을 못하겠다라고 말씀해버리면은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민주당께서 말씀하시는 진상규명이라던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무언가 밖에 나가셔서 원내투쟁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정쟁을 하고 서로 호통치면서 또 다른 이 자극적인 말들로 국민들을 아프게 할까 봐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야의 의견이 이제 다른 상황인데 물론 이제 여론 추이가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여야가 이제 좀 그 대화를 더 이어가긴 하겠죠.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놓고. 아까 저도 여론조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미세하게 좀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여론 추이가 어떻게 될지 야당에서는 뭐 계속 지금 그 여론을 이 국민 서명을 포함한 그 대외 뭐 이 장외 여론전이라든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압박을 계속 가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그런 장외 투쟁이라고 하는 건 프레임일 수 있고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나름의 음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이 국가에 정말 젊은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분들 그리고 부상자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리고 세월호 사건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이런 사회적 참사에 있어서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특수본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요.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하지만 위법한 사안 외에도 우리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에 있어서 국정조사는 국회의 기능 중에 명확하게 법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하고 그리고 야당의 목소리만 나가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조사를 도외시할 수는 없을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그런 여당의 모습이 과연 뭔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은 막으려 하는 것인가? 국민들께 혼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저도 당일 참사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 그 이후에 하루하루의 의정활동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참사 TF를 통해서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여러 재난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 당시의 CCTV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경찰의 무전 노치로 이런 중요한 판명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자료들이 수사라는 목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 그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정보들과 자료들이 사실상은 제대로 그리고 모집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사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검증해봐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 수사만으로 이 진상 규명 그리고 이 참사의 진상을 뭐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파헤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에 간다 이런 그 지적이시고 그래서 국정조사가 이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이른바 이제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까 뭐 이런 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2주간의 이제 기간 동안 또 어떤 그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야 간의 이제 물밑 협상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산안 심사도 이제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주요 입법도 이제 그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그 입법 사항과 이 국정조사를 연계해서 이 야당과 좀 협상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그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뭐 원내대표단끼리는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 이야기 나눠봐야 된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희도 그 헬로윈 참사 관련된 특위가 있는데 특위분들이 이태원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뭐 파출소라던가 경찰이라는 소방서 다 가봤는데 현장에 있었던 그때 그분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수사 단계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될 때도 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나오게 되더라도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국감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들은 가짜 뉴스를 남발하면서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실 조금 막말들 주고받는 그냥 그러한 국감이 되어버린 것들이 아쉽지 않겠습니까? 국정조사를 하면서도 혹시라도 가짜 뉴스들을 남발하면서 그 희생자들을 더 아프게 할까? 그 부분이 저는 많이 우려된다. 우선은 셀프 수사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바라보는 국민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 국민의힘이 먼저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 통과시키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입장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그래서 지금의 수사를 지켜보고 국민들께서 불편하다, 이거는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 여론이 있으면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사실은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다수의 야당이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놓고 여야 간에 이제 신경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기됐었던 건데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요청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상당히 좀 각을 세워서 이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SNS를 통해서 맞대응을 하셨고
자, 이게 어차피 유족들의 이제 의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야 공방은 계속 이렇게 별도로 이어지고 있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족분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데 네. 유족분들도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죠. 희생자 명단하고 보여주는 거.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도 아주 강한 말씀하셨죠. 미친 생각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반대 입장을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공방 과정에서 나온 그런 언어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수위가 네. 높은 뭐 폐륜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상당히 낯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민주당 쪽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었던 어떤 취지는 어떤 거였나요? 예, 아마 156명의 모든 분들이 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그 사망한 9명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 중에서 그런 실명 공개 그리고 이름을 기리고 위패를 모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원하는 유족들의 의지를 방법론으로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허 의원께서 그 국민의힘의 이태원 그 TF에서 파출소에 가도 경찰서에 가도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소방서에 갔을 때 그리고 현장에 파출소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당사자들의 요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트라우마와 심리 상태의 불안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위로하러 갔었던 겁니다. 그만큼 일선 그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 그리고 사실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유족들이 우리가 찾아가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믿기지 않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는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 정말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진지한 고민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방들이 절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런 강력한 언어로 언론의 집중을 받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지금으로서는 정말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희생자, 피해자 중심주의에서의 이 사태를 바라보고 국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위로와 치유와 그리고 온 국민을 위한 그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 이제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감이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원래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더라면 이제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정치적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면은 약간 좀 다른 곳으로 이제 이 논쟁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진상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뭐 총체적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근데 과연 이제 경찰 실무진과 소방 현장 인력에 주로 책임을 물리고 그런 쪽으로 이제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감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주무부처였던 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놓고는 그 책임론을 놓고 계속 지금 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제 정무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죠. 회의에서. 이를 두고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고 오늘 이제 출국 현장에서도 이 장관 어깨를 툭툭 치는 장면이 이제 기사에 나왔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 툭툭 치는 그 모습은 기존에 나토 수행 가실 때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무적인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이 뭐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또 대통령실에서 발언을 다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내에서 또 원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법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을 다할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고 또 앞으로는 정말로 절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책임을 다하겠다는 근데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 큰 의미인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대로 된 책임을 지셔야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또한 총리와 그리고 장관의 그 당시의 역할과 그런 책임지는 모습, 분명히 반성과 그런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 질의를 계속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대응은 어느 순간 당당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마 내부에서의 그런 대응 방침이 조금 전선이 달라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상민 장관의 경진론과 사퇴론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쫄지 말고 이래 라고 툭툭 격려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방점에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지금 이렇게 참사가 일어났는데 정부 여당에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교차하는 의견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모습인지 국민의힘의 그런 판단과 앞으로의 메시지와 대응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도 한번 지켜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제 일련의 여러 가지 사안의 흐름을 이제 지켜놓고 보면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여기에 대해서 또 국회 운영위에서는 김은혜 수석, 강승규 수석의 이제 퇴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부적절한 이 필담을 하다가 그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그 국회 회의장에서 좀 소란스러운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고, 자 이런 그 일련의 사태를 두고 어제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였죠. 초선의 이용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공개 비판에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안을 전부 다 이제 거론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쪽에서는 이런 좀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또 쓴소리도 나오고 뭔가 좀 의견 대립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그 이용 의원의 발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뒷부분을 듣고 그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또 다른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저희 당에 있으면서 국민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당은 상당히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보수당답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글쎄 이용 의원이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하나의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이용 의원만의 의견을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주호영 대표를 공격한 것인가? 제가 이제 마지막에 들었을 땐 그런 느낌은 듣지 않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모든 자유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발언을 하실 때 지금 뭐 이용 의원이 발언하는 당이 하나가 되고 그 대통령실과 함께 뭐 해야 되는 그러한 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해야 할 일과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또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원만하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말씀이신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는 이해합니다만 지금 뭐 어떻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아 혼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것을 사실 전화를 받았다라는 분을 주변에서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쭤보기도 했을 때도 받아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면 저희가 좀 더 소통이라던가 발언들을 좀 조심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윤 대통령이 일부 친윤계 의원한테 전화를 했었다는 뭐 그런 네네.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되진 않은 그런 네네. 내용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이런 그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런 좀 강경한 발언들이 윤심을 반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그런 그 여론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는 이제 MBC 기자의 이 전용기 이제 배제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뭐 뜨거운 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만, 자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상당히 좀 강경한 그런 흐름이 있고요.
소수 의견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뭐 다른 의견도 일부 이제 분출되고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형적인 권력을 잡았을 때 여당이 됐을 때 권력을 잡은 그리고 권력의 옆에 있는 핵관들이 상당히 구태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그 여당에서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축소되거나 위축이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이용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정확하게 그거를 반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 의원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 수행실장으로서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EXX라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수행을 열심히 했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MBC의 그런 전용기 탑승 배제 그리고 지금 이 10월 29일 참사를 보면서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 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냐 좀 더 강경하게 우리 편에 대한 목소리 대변과 실드를 좀 쳐라라는 주문이 있었을 거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정말 더 구태한 목소리를 내게 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연설을 하실 때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유를 수십 번 외치시면서 대한민국이 자유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지금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말한 부분에 있어서의 언론의 자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지금 이런 MBC에 대한 대응 논리, 결국에는 모든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는 상당히 언론을 위축하게 되면서 부작용을 낳게 되겠죠. 예전에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면서 언론의 탄압을 그렇게 막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의 모습과는 지금 반대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들면서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주문이나 그런 판단에 있어서 그 주변의 합리적인 분들이 대통령께 자제를 구하고 오히려 쓴소리를 하고 소신발언을 하는 국민의힘과 그런 대통령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제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지금 잇따랐었던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묶어갖고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이 끝나고 난 뒤에도 사실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도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줄다리기는 뭐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다음 주에 두 분 모시고 계속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임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10월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자 미국 증시가 폭등하고 우리 증시도 3% 이상 올랐습니다. 환율은 하루 만에 60원 가까이 내려 1,310원대가 됐는데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부담을 다소 덜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우리 증시가 미국발 훈풍에 화답했습니다. 코스피는 80.93포인트, 3.37% 오른 2,483.16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 기관이 9천억 원 이상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 6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4.14% 올랐고 카카오는 15.55%나 뛰었습니다. 코스닥은 23.44포인트, 3.31% 오른 731.2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10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미국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국과 우리 증시가 모두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오후장 후반기에 들어서는 중국에서의 그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 기대감이 사실 원달러 환율 하락을 좀 견인을 했기 때문에 증시가 어느 정도 또 하단이 지지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9.1원이나 급락한 1,318.4원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낙폭으로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소식으로 환율이 177원 폭락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한때 1,400원을 넘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외환위기 경고 등까지 울렸던 만큼 큰 폭 하락으로 금융당국의 부담도 좀 가벼워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국제시장과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봐서 오는 24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와 한국전력 12개 지사, 철도공사의 용산 역세권 부지 등의 매각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 부동산과 부실출자 지분 등 14조 5천억 원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84조 원이나 늘면서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을 효율하고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토록 하고자 합니다. 불효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비핵심 부실 출자 회사의 지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24개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 부동산 11조 6천억 원의 매각이 추진됩니다. 철도공사 용산 역세권 부지와 공무원 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등이 매각 대상에 올랐고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와 한전 12개 지사, 기업은행 6개 지점도 매각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한전과 신용보증, 산업은행 등이 보유한 골프 회원권과 조폐공사와 마사회 등이 갖고 있는 콘도 리조트 회원권도 처분됩니다. 비핵심과 부실 출자회사 지분으로 분류된 공공기관 지분 2조 2천억 원도 매각이 추진됩니다. 한전사나 발전 5구사의 인도네시아 바얀 광산 지분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한전 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은 핵심 고유 업무와 무관한 지분으로 분류돼 매각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과 지분 정리 규모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4조 5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기관별 자율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 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준수하고 22년에서 27년까지 기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확정된 자산 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7차 유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매우 저조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5만 명대 중반으로 이제 집계가 지금 계속되고 그렇죠. 있고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7차 재유행은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 자, 지난 여름에 이제 다시 이 유행이 시작될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한 뭐 6만 명대, 7만 명대 이 정도 오고 나서 한 열흘 있으면 이제 10만 명대로 이제 쫙 올라갔었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러면은 불과 한 몇 주 후에 열흘 혹은 한 몇 주 후에는 그 정도까지 상승할 거라고 지금 이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7, 8, 9월에 이제 6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지금 11월 둘째 주에 이제 최저점을 찍을 때가 이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2만 명대였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이제 한 3주 이상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재생산 지수가 1 이상으로 유행 확산 추세고 거기에 이제 지난주 11월 첫째 주에 이제 그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갖다 이제 방역당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방역이라는 게 비유행 시에는 그 예측을 하고요. 어떻게 될 것이든 우리 대비를 하고 네. 유행 시에는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주간 위험도라는 게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의료 시스템의 부하랑 맞물렸을 때의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예. 이 의료 시스템 부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중간으로 올렸을 때 이제 이미 유행이 시작됐다라는 선언을 방역 당국에서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맞이하게 된 7차 유행이 예전과 비슷할 것이냐? 근데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르냐면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2, 3, 4월에 5차 대규모 유행이 전 국민 반 이상이 걸렸던 유행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7, 8, 9월에는 그 5차 유행의 반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행의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가
확진자가 가지게 되는 자연 면역이 유행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인데 5차 유행, 6차 유행 잘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일주일마다 한 확진자가 2배씩 생기는 더블링이 3주 연속씩 계속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7차 유행은 보면 10월 셋째 주부터 해서 3주 동안 확진자가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주에 두 배가 됐던 게 3주 만에 2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이 지금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게 그 유행이 급속하게 올라가면 그 공통된 자연 면역을 가진 그런 집단 면역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은 그런 새로운 신종 변이가 들어온 상태도 아니고 그냥 과거 유행의 감소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천천히 유행이 시작을 했다가 오랜 기간 그 높은 고원지대를 유지하다가 천천히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유행의 양상 자체는 지금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확진자 수 규모가 얼마까지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오래 가면서 확진자를 많이 발생시키느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제2유행의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가 이것이 이제 핵심이다. 그러면은 그 지난 여름에 이제 유행했던 시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봄에 또 크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봄에는 이제 일일 확진자 수가 한 40만 명대로 이제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됐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 유행의 결정 요소가 이제 전파력이 더 높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 그다음에 확진자에 의한 자연 면역,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이제 꽤 여러 번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자연 감염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과 자연 감염을 가지신 분들은 하이브리드 면역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면역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위중증으로 잘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나름의 그런 그 백신 접종과 이 고위험군 보호하는 그런 그 방역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이 면역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걸리는 그런 상태의 대규모 유행은 나타나기 어렵지만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는 유행 쪽으로 이번 겨울 유행이 진행되고 근데 이게 유행이 길면 길수록 실제 확진자 수는 6초보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좀 그 지속이 된다면은 뭐 11월, 12월, 1월 해서 이제 겨울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과거에 이제 유행 양상과는 좀 다르게 좀 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방역 당국이 이제 7차 유행을 이렇게 앞두고 동절기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제 접종률이 상당히 좀 낮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짧게는 뭐 4개월마다 6개월마다 계속 접종을 해오면서 이제 접종의 피로감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접종을 해도 또 뭐 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효과가 정말 있는 거냐 뭐 이런 뭐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백신 자체에 또 어떤 뭐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사실 지금 독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75%를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고위험군이. 근데 지금 그 코로나19 이제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 같은 경우는 뭐 2, 3%대에서 지금 굉장히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방역 당국이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는 그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제 접종의 필요성은 여전히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그 여름에 이 유행 시기에 접종한 분, 그 이전에 접종한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한 4개월 이상이 지난 상황이란 말이죠. 그분들 다시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면역학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3가지 종류의 변이에 노출되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초기주 바이러스, BA1, BA5 이 5가지가 자연 감염이든 백신에 의해서든 3가지를 다 구비했을 때에 보다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BA5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BA5가 붙어 있는 이가 백신은 사실 지금의 균제에 맞는 백신이거든요. 근데 이런 백신들을 이제 그럼 어떤 걸 선택해서 맞아야 되는지 지금 이게 3가지가 다 구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해드린다 그러면 일단 1, 2차에 기초 접종이 안 되신 분들은 우한 초기주 1가 백신을 통해서 2차까지를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2차 이상 맞으신 분들, 지금까지 2차 이상 2차, 3차, 4차를 맞으신 분들 중에서 한 번도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으신 분이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되는 BA5가 붙어 있는 이가 백신 접종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이상 백신 접종을 하셨음에도 2022년 7월 이전에 코로나19에 걸리셨던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개월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역시도 BA5가 붙어 있는 이가 백신이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2년 8월부터는 이제 4개월 지난 다음에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접종 대상이 아니신데 지금 9월, 10월, 8, 90 대부분은 BA5가 유행할 때 걸리신 분들입니다. BA5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난 다음에 굳이 BA5를 맞으시는 것보다는 BA1이 붙어 있는 이가 백신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거는 좀 그 4개월이 지난 이후에 변이가 어떤 게 유행하는지 상황을 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그 한 4가지 경우로 크게 이제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방송 들은 시청자분들은 이제 본인이 언제 접종을 하셨고 언제 감염이 됐는지 그 부분을 잘 판단해서 백신 지금 3가지입니다. 지금 3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적당할지 판단을 각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3가지이기 때문에 백신이요. 사실 이제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뭐 헷갈릴 그 여지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일률적으로 어떤 백신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건데요, 사실은. 이제 면역 각인 효과라고 해서 사실은 맨 처음에 맞는 백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한 초기 유주의 이제 기본적인 백신들이 기초 접종으로 진행되는 게 좋기 때문에 기초 접종을 안 한 분들은 이가 백신이 아니라 일가 예전 백신을 맞으시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독감 백신 매년 업데이트해가지고 돌고 있는 균제 맞춤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BA5가 붙어 있는 이가 백신은 지금 돌고 있는 균제,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균제 맞는 거기 때문에 사실 BA5가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접종 대상이 아닌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그 뒤에 양상을 봐서 접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BA5가 이제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개량 백신이고 그 효과는 좀 높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개인이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이 예정돼 있는데요. 자, 이 수험생들 이 코로나에 혹시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되는 경우 상당히 좀 난감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수능일 사이에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11월 17일이 그 수능이기 때문에 이제 확진되면 일주일간 격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격리되는 수험생은 사실 별도 시험장에서 확진된 격리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야 되고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혹시 그런 상황이라면 병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시험 당일에 37.5도 이상의 열이 나는 경우는 그 일반 시험장 내에 분리된 시험장에서 이제 그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라도 이제 시험 전에 확진이 되는 경우는 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 그 연락을 해서 그런 별도 시험장을 이렇게 좀 배정받아서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제 계절 독감도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사실 이제 독감이 이렇게 별로 유행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와 독감이 이제 같이 이제 찾아오는 셈입니다. 자, 이 독감 환자가 최근에 이제 급증하고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사실 그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독감 유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되면 독감은 사실 그 어찌 보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코로나19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통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훨씬 더 까다롭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2년 정도가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흐트러지고 마스크 착용 대부분 나라에서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독감이 다시 이제 설 자리를 이제 맞이하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6개월 먼저 겨울을 맞이한 이제 남반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그 심한 그 독감 유행을 겪었고 특히나 소아청소년 중심의 유행이 상당히 심했던 걸로 알려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의 이런 그 독감 시즌에 소아청소년 중심의 유행과 그런 대비들을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아청소년층 중심으로 좀 환자가 좀 늘고 있고 지금 그 늘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독감 백신도 잘 대비해서 접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 신상혁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번 주 들어 대기가 이렇게 탁해졌습니다. 특히 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았는데요.
서울과 경기, 충남 북부 권역엔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내일 바람이 강해지고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겨울 초미세먼지가 예년보다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11월이 되면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경향을 보여왔는데 올해 중국의 석탄 발전량이 늘었다는 자료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화력발전 연료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석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이 화력발전량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에만 벌써 3,285테라와트시를 생산했습니다.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훌쩍 넘은 거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사용량을 늘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당 대회에서 석탄을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며 석탄을 계속 사용할 것을 공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석탄 연료 사용량이 늘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올겨울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라임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상태로 결심 공판이 예정된 오늘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었는데 도주 뒤에야 보석 취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팔당대교 남단입니다.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풀숲을 헤치며 금속 탐지기로 김 회장이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찾고 있습니다. 이 근방에선 아직 못.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 가운데 하나인 손목형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자신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불과 1시간 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하루 전에는 또 다른 라임 사태 관련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징역 2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댐 방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강 북쪽에서도 지금 남양주 구조대에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어요. 김 전 회장은 재작년 5월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이나 증인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김 전 회장을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꾸준히 김 전 회장 구속을 시도해왔습니다. 중국 밀항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라임과 별도 사기건으로 지난 9월부터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2차례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다시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결국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에야 법원은 뒤늦게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전국 경찰서에 김 전 회장의 지명수배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월간 유익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권에 관해서 짚어봅니다. 네, 교권 침해 사례들이 꾸준히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대안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권희범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교권 침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서 교권이 뭐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 정의부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교권의 사전적 의미는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력인데요. 넓은 의미에서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 즉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 교사의 인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교권 침해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교사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수업을 지나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는 일이 줄어든 2020년을 제외하곤 2천여 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1학기에만 1,500여 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지난 7월 전국의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 61%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의 문제 행동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건수를 넘어 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권 침해의 정도는 더욱 심각한데요. 이런 교권 침해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들어보기 위해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이 내용 다룬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12년 차쯤 돼가는 고등학교 교사 왕건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교사 황유리라고 합니다. 국어 가르치고 있고요. 올해로 20년 차 됐습니다. 박정현입니다. 지난 26일 한 SNS 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업 중에 교단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만지던 학생이 급기야 누워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도 이렇게 사물함 위에 누워있거나 교실에 누워있는 경우 종종 있었어요. 문제 행동을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이걸 강하게 제재하다 보면은 아동학대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1대1의 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좀 카리스마 있게 수업 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교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를 해버린다거나 선생님 경력이 어려서 그렇다. 카리스마 그게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교실에서 장악하는 것 자체가 카리스마 있게 한다고 하다가 아동학대로 형사처벌받고 교단 맞아요. 떠나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옛날만큼 혼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옛날 영화에 나온 것처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했다가는 학교에 위클래스가 있는 경우에는 위클래스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마음대로 이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했다 하면서 이걸 정서적 학대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얘 하나 인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실직할 각오를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사들은 몸을 사리게 되고 당연히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업은 더 엉망이 되기 쉬운 거죠. 한 남학생이 교단으로 향하더니 들고 있던 빗자루로 교사를 때립니다. 다른 학생들은 웃으면서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벌써 7년 전, 그러니까 공론화가 된 첫 번째 사건이라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덜 아프게 덜 다치게 맞는지를 선생님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폭행하다 가면 일단 자리를 이탈하시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아까 남자 선생님 모셔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몇 년 전에 가능했었지. 매뉴얼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이제 있었을 때 학년부장님한테 이걸 이야기한다든지 교권보호위에 요청을 한다. 막상 그 단계까지 왜 안 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부분인 거죠. 여교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체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피해 당사자였고. 잠자는 걸 깨우는 게 최근에 학대 쪽으로, 그리고 인권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이제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인데 너무 경도가 되다 보니까 주무시는 것도 인권인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반면에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를 아직 인지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희가 존중받는 만큼 남의 인권도 중요하고 옆에 있는 친구의 인권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는 밤낮 없이 협박 문자를 보냈고 집까지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학부모 상담하면서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 침해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일단 전화하면 소리를 지르고 일단 시작을 하세요. 그럼 폭언은 일상이에요. 기대하시는 게 점점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활 태도 밖에서 하는 거 친구 관계까지 다 요구를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 감정 쓰레기통이 돼가는 느낌이 있어요. 기대치가 크니까. 한때는 공권력이 너무나 비대하다 보니까 부당하게 침해받는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 생각 속에는 그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 장치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존중받으면서 가르치겠다는 권리로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들처럼 교장 선생님께서 바로 이 아이들을 즉시적으로 분리시키는 제도를 정착을 시켜서 해주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시스템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반드시 마련을 해줘야. 교사의 권위라는 게 뭐 교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교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지시불이행이야, 처벌받아, 이런 걸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정말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 권리라도 좀 지켜달라는, 그 범위에서의 교권이라도 좀 지켜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없이 어떻게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교권 침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사들은 교권 침해가 잦지만 학교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원이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에 지난 9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사가 학생을 생활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원단체는 물론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현재는 학교 관련 송사를 주로 맡고 있는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라든지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을 적어도 배제하거나 지도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아동학대라고 하시니 지금 뭐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실정이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학교는 오히려 이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고, 그냥 선생님 개인 혼자서 오롯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실정입니다. 네. 교사들 입장에서 뭐 마땅히 좀 대응할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데, 일단 개인적으로 좀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설사 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단체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대다수 학부모들이 교권 침해를 우려하고 교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에 대한 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제한하거나 체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활지도권을 법에 명시하자는 교사들의 주장에는 반대하는데요. 지금도 그 초중등 교육법에 징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징계 규정으로 얼마든지 이 생활지도까지 가능하거든요. 가정에서도 체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만은 그 생활지도라는 명목으로 공식적으로 체벌을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수업 중에 밖에 세워놓는다든지 하는 건 명백한 체벌이에요. 계속 예를 드시는 게 수업 중에 잠을 잔다, 그리고 수업 중에 딴짓을 한다, 휴대폰을 한다. 그게 정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네,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명확히 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실효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교육권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법적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여기서 학생의 그 지도의 그 범위를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활 지도권을 따로 법으로 명시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현재도 이미 학교 교칙에 그러한 지도권이 행사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복잡해서 실효성이 없어요. 격리권 행사를 간단한 절차로 단지 격리 담당관에게 연락만 하면 해결이 되도록 해주고, 그 이후 절차는 이제 교사가 자유롭게 해줄 때 아마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걸로 보이고요.
네, 결국 이 교권이라는 것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걸 침해당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하지만 뭐 이 방식이라던가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공감대가 아직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월간 유일자 다음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시간에는 수능에 관해서 다룹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시행되는데요. 네. 수능을 맞아 저희 제작진이 초대 교육과정 평가원장 박도순 전 교수 등 수능과 관련한 인물들을 만나 수능의 의미와 한계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희범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